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의 철학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철학교육이라 선생님 수학 영어 하기도 바쁜데 웬 철학이요?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자, 안타깝지만 이미 우리 아이들은 철학자입니다. 단지 어른들이 철학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을 뿐이죠. 사실 아이들은요, 스스로 철학적인 질문을 자주 해요.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식이 훨씬 이전의 아이들도 직관적으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자,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느냐 이런 거죠. 4살이나 5살 정도 돼도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죽는 게 뭐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사실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 질문은 죽음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이 무엇이냐고 묻는 건 그 반대로 사는 게 뭐냐고 묻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해요. 죽어서 어디를 가는 거냐고 묻는 건 반대로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것과 같다고 하고요. 자, 누군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질문들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또 바쁘고요. 네, 부모의 관심은 뭐 한글을 읽게 한다거나 영어를 듣게 한다거나 수학 학습지를 푸는 데 있죠.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철학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초반부터 막혀버리고 있어요. 자, 뭐 부모 입장에서 그런 철학적인 화두보다는 당장 필요한 학습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해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습하기에도 바쁜 아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뭘까요? 세상을 움직이고 나라를 바꾸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시작은요, 의심입니다. 의심이 의식적 전환을 가져오고 그 의식의 전환이 환경이나 삶의 스타일, 더 나아가 제도나 법, 시스템을 변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고가 중요합니다. 옛 양반들은 양반이라는 건 뭐 조선시대 뭐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리는 종, 상놈들이 글자를 배우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글을 배우고 깨우쳐서 그들이 왜 우리는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대로 죽을 때까지 있어 주어야 양반과 종이 있는 그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철학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 안주한 채로 어쩌면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그렇게 노예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칠 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아이들에게 철학 교육을 할 때 맨 처음 알려줄 것은 의심해도 돼입니다. 네, 어떤 것이든 의심해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의심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믿는 것을 긍정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이는 철학 교육과 상충합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은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질문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초등이 시기에 의심하는 생각을 자주 접할수록 철학적인 사고에 더 근접하게 해줘요. 의심하는 생각을 쉽게 말로 표현하면 왜가 됩니다. why. 그리고 정말이라는 표현도 돼요. really? 네. 아이가 왜 하고 물어대기 시작하면 어른들은 좀 난감하고 뭐 귀찮아 하시기도 하는데 자, 좀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철학 교육을 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효녀 심청이의 이야기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습니다. 결론은 심청의 효성을 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때 의심하는 생각은 이런 것들이에요. 심청이가 바다에 몸을 던진 뒤에 아버지가 눈을 뜨면 그 아버지는 정말 행복할까? 만약 아버지가 눈을 뜨고 심청이가 스스로 몸을 던진 걸 안다면 슬퍼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런 걸 효라고 얘기해도 되나? 등등의 의심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고 아이들에게 답해보게 하는 게 철학 교육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의심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러한 의심하는 생각이 스스로 떠올리게끔 하는 것, 그게 철학교육입니다. 자, 학교에서 철학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도덕 시간에 철학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을 한다고 하면 보통 3가지 과목을 순서대로 중요하게 배워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이제 서양 철학인데요. 처음에는 논리학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단어들을 좀 구사하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 인식론을 배워요. 그리고 깊은 철학적 내용, 이제 사고를 할 즈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형이상학을 배웁니다. 이 형이상학이 지나면 그 뒤에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신학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순서대로 하자면 초등학생들에게도 논리학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상 학교 현장에서 도덕시간 혹은 재량활동으로 조금씩 철학을 가르쳐 봐왔는데 초등학생은 좀 달랐습니다. 논리학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에 더 흥미를 잘 느끼고 또 잘 이해하기까지 했어요. 논리학은 그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가 않았어요. 논리적 사고가 사실 철학의 기본일 것 같은데, 논리적 사고는 무척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그 의심을 뒷받침해 줄 어떤 근거들을 정리해 주거든요. 그런데 초등 1학년에서 3학년 정도는요, 논리적 사고보다 일단 마음껏 상상해 보거나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게 그 아이들의 시스템입니다. 뇌 구조의 시스템이에요. 이제 4학년 이상이 되면서 조금씩 논리적 말하기나 글쓰기를 시작하면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에 논리적으로 좀 더 쉽게 적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할 때는 꼭 논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바로 형이상적인 질문들을 해주셔도 돼요. 이런 거죠. 친절이란 무엇인가? 친절이란 추상적인 질문이죠.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무엇인지 등등을 물어보셔도 되고, 어떠한 순간들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물들은 그 순간을 무엇이라고 느낄까? 오히려 제 질문이 더 어려운가요? 자, 철학을 할 때 글쓰기가 철학적 사고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줄거리를 요약하는 습관에 멈추면,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할 때 요약하는 걸 많이 가르치죠.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그거를 암기하고 잘 기억했다가 시험 때 푸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학습에 뛰어난 아이들 요약을 잘 하는 걸로 많이 가르쳐요. 또 일상 안에서도 책을 읽고 요약한 것을 적게 하고 마지막에 뭐 감상 정도를 적게 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해서 이거는 철학 교육이 아닙니다. 내용을 줄이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철학은 내용 안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 오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를 할 때 내용 정리 요약에만 머무르지 말고 궁금하거나 이상하다고 느낀 것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적으라고 하는 것이 철학 교육엔 도움이 됩니다. 그 이상한 것에 대한 답은 몰라도 돼요.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것을 질문으로 바꿔서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읽은 책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하고 그 의심들을 질문으로 바꾸게 해주고 그걸 독후감으로 적게 하면 아주 좋은 철학 노트, 철학적 글쓰기가 됩니다. 자, 왜 가끔 그런 책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철학교육이라고 하면서 옛날 철학자들의 이름 쫙 나열되면서 그 철학자가 무엇을 말했다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고대 자연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헬레니즘 시대, 뭐 에피쿠로스, 뭐 스토아 학파, 뭐 중세에 들어서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 이렇게 큰 줄기만 쭉 들어도요, 아이들이 벌써 용어 자체가요 매우 낯섭니다. 매우 낯설어요. 자칫 철학을 또 하나의 암기 교과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순간 차라리 철학 수업을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그보다는 앞서서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고 답해보는 활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질문들을 일단 꺼낼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답은 몰라도 돼요. 어차피 그 답은 스스로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철학하는 여정이에요. 철학하는 여정을 시작하려면 일단 의심하는 질문이 떠올라야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사고가 중요하고요.
자, 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철학과 멀어집니다. 초등 아이들에게는 철학을 학문이 아닌 체험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철학 체험은 이런 겁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생물, 곤충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곤충 도감을 보거나 숲에 가서 잡아보기도 하고 곤충 표본을 만들거나 곤충 박물관을 견학하죠. 일종의 체험이에요. 그때 철학 체험을 하나 덧붙이는 겁니다. 이 곤충도 생명이 있는데 이 곤충이 지닌 생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등의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곤충의 다리는 6개이고 더듬이가 있고 등의 관찰하면 머물지 않고 관련 철학적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그런 과정이 생태 윤리학도 탄생시키고요. 환경운동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체험이 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철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알면서 저지른 잘못이 나쁜 걸까?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 더 나쁜 걸까? 철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적어도 알면서 잘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지만 모르고 저지른 사람들은 계속 모른 채로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철학은요, 무지함을 가장 경계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무지함을 악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친다는 건 삶의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좋은 무기를 쥐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무지함에서 오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꼭 철학적 사고를 갖추기를 희망해 봅니다. 조동사이다였습니다. 조동사이다는 조동학부모님들과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